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 이제 폐기물 발생,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은, 좀 대기와 수질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폐기물에는 대기와 관련된 거, 또 수질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폐기물의 분류 체계에서 나왔어요. 생활 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이냐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 폐기물은 이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것들이고요. 사업장 폐기물에는 건설, 지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유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의 3대 기본 원칙, 3R이라고 합니다. 뭐 감량화, 재이용 또는 재활용, 이거 같은 거고요. 회수 이용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네, 감량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R, 감량화, 재이용 또는 재활용, 그리고 회수 이용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지정 폐기물을 법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느냐.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해한 거를 특별히 지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유독성 물질 함유량이 있고 뭐 오염, 그 다음에 고도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주요 유해 폐기물의 어떤 발생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 뭐 크롬 같은 경우, 도금, 피혁투, 그렇죠? 약품, 비소죠? 농약, 유리, 카드뮴, 아연, 수은, 살충제, 온도계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고형 폐기물을 액상, 반고상, 그 다음에 뭐 고상 이렇게 나누는데, 이 고형물 함량에 따라서 5% 미만이면은 액상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5에서 15면은 반고상, 15% 이상이면 고상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방금 지정 폐기물과 관련해서 산이라든지 알칼리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법에서 폐산이다 라고 하는 거는 pH가 2 이하예요. 그 다음에 폐알칼리다 라는 거는 pH가 12.5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료 폐기물이라는 말도 나왔죠 방금. 의료 폐기물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 인체 조직, 적출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폐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뇨인데, 분뇨는 수질이랑 겹쳐요. 이게 이 분뇨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뭐 슬러지 이런 것들은 이 또 수질이랑 겹치는데, 자, 분뇨, 분과 뇨입니다. 그래서 1인당 뭐 0.9에서 1.1리터 정도, pH는 6.8에서 7.2 범위, 그 다음에 토사와 협작물이 많고, 그 다음에 염분의 농도 점도가 높고, 대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다. 질소화합물은 pH의 강화를 막아준다고 했죠? 자, 이 질소화합물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탄산 암모늄, 그 다음에 탄산 암모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pH의 저하를 막아주게 된다. 고형물의 함량이 좀 높은 그러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 구성비가 1대 8에서 10, 그리고 질소화합물의 형태는 분의 경우 VS의 12에서 20% 정도가 되고, 요의 경우에는 80에서 92% 이렇게 퍼센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역 분리가 어렵다. 이 고역 분리가 자꾸 쉽다로 나오는데 고역 분리는 어렵다라는 거죠. 분뇨 처리의 목적은 감량화, 안정화, 안전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의 구성해서 이 4가지와 3가지, 2가지로 좀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중 4성분이 아닌 것은, 다음 중 3성분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와 3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먼저 3성분인데요. 3성분은 수분, 회분, 가염분이에요. 수분은 물이고, 회분이라는 거는 타지 않는 거, 가염분은 타는 거, 이렇게 됩니다.
4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수분, 가연분, 회분, 그리고 고정탄소 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4성분과 3성분 잘 차이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정탄소는 말 그대로 이제 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폐기물의 발생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특성에서 발생. 자,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시험에 이 폐기물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쓰레기 성분은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받는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겠죠. 기후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여기 수거 빈도가 잦으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치워주면은 더 많이 생기고 안 치워주면은 덜 생긴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너 그냥 이 양에 비례를 한다. 그리고 쓰레기통의 크기가 클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저도 지나가다가도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면 좀 버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좀 비어있다 그러면 뭐 버리기도 하고. 자, 재활용품의 회수 및 재이용률이 높을수록 당연하겠죠. 발생량 감소한다. 도시 규모에 비례한다. 큰 도시에서 많이 나온다 이 얘기고, 뭐 연탄을 이제 뭐 사용하는 겨울에 발생이 증가한다 이건데 아직까지도 연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이 연료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 겨울철 폐기물의 발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연탄으로 본 거예요. 여름과 차이로. 자, 그 다음에 평균 연령층, 교육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부엌용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제한적으로 감소한다. 이거 이제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규도 발생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폐기물 처리에서 주된 거 뭐겠냐? 감량화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폐기물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 있어요. 바젤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자. 즉 우리나라에서 나온 나쁜 중금속 엄청 많은 폐기물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다른 나라로 보내지 말자. 이게 이제 바젤 협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폐기물과 관련된 협약이 어떤 거냐 물어보는데 보기로 이런 게 나와요. 교토 의정서, 리우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스톡홀름 협약 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오존층, 그 다음에 POP라고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협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기물과 관련된 협약, 바젤 협약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폐기물과 관련 제도 해서 뭐 예치금 제도, 부담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다 아시죠? 그냥 못 버려요. 이제 어떻게 버려요? 쓰레기 봉투를 사서 거기에다 넣어서 버려야 돼요. 이게 쓰레기 종량제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우리 동네에는 폐기물 소각장 안 돼. 우리 동네에는 뭐 선별하는데 안 돼. 뭐 이런 것들 지역이기주의에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에서 에너지 회수 방법이 있는데 뭐 현기성 소화, 우리가 메탄가스 발생을 하죠. 소각 열 회수, 그러니까 소각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태우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거를 이제 뭐 스팀을 이제 생산한다든지 지역의 어떤 난방으로 이제 공급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RDF 제조 이거는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 펠렛 형태, 뭐 아니면은 기둥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연소를 시키는 연료면 연료, 재활용 연료, 그렇죠? 열분의 발효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폐기물 이제 발생원과 관련해서 이제 발생량 어떻게 조사하느냐? 폐기물 발생량 조사 방법으로는 적재 차량 개수법, 직접 계획법, 물질수지법, 표본조사,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인당 하루에 몇 킬로그램에서 발생량 원 단위를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한 쓰레기 양으로 보고 조사를 합니다. 킬로그램 퍼 인 1.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수지법부터 한번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물질수지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물질수지, 뭐 탄소 성분은 얼마, 뭐 수소 성분은 얼마, 또는 뭐 비닐은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 원 단위, 말 그대로 그 성분을 다 조사해서
발생량을 뭐 예측하기도 하고 추산을 합니다. 산화 폐기물 발생량을 추산할 때 이용되고 상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원단이기 때문에 유입과 생산, 그 다음에 유출 관계를 근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발생량을 예측한다거나 할 때 많이 이용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재 차량 개수 방법. 이건 뭐냐면은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 수거 차량 수를 조사해서 폐기물의 겉보기 비중 얘를 보정해서 중량을 계산합니다. 겉보기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폐기물을 트럭에다 싣고 오잖아요. 그럼 얘가 누가 이렇게 꽉꽉 눌러서 가지고 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던져서 이만큼 쌓여요. 이 안에 뭐 일정한 뭐 공극들도 있고 해서 이 전체 부피와 이 중량을 가지고 계산한 그 방법이 바로 겉보기 비중이 됩니다. 자, 다음에 직접 계근법. 이건 뭐냐면은 쓰레기의 발생량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차량의 전후 뭐 이런 걸 가지고 싣기 전 싣고 나서 직접 계근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이런 특징이 있죠. 전수조사.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다 까서 그냥 보는 거예요, 표본으로. 그래서 오차가 좀 적고 보정도 가능하고 이용도 높지만 굉장히 길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 예측하는 모델에는 경향 예측 모델,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등이 있는데 뭐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거 및 운반에서 폐기물 관리 계통 보시면은 대부분 이거죠. 우리 집에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트럭이 와서 가져가요. 옛날에나 뭐 손수레 뭐 이런 거였지만 트럭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적환장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모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으로 가요. 이 적환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세 개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까요. 그래서 너 조그만 차량으로 골목마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큰 차에다 싣고 처리하는 곳으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적환장이다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저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겉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관련된 이러한 적환장들이 있다. 적환장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수거 노선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 자, 수거가 얼마나 잘 되느냐, 수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가 전체 폐기물을 수거에서부터 처리할 때까지 비용을 처리하는 그 과정 중에 이 가장 비싼 데가 수거예요. 돈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그래서 효율이 수거 효율이 좀 좋게 가야지 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원칙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가능한 한 시계 방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차량이 우리나라는 좌회전할 때 신호 받잖아요. 우회전할 때는 기다렸다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기존 시스템 조건 요소를 관련시킨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곳,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을 가장 먼저 갑니다. 조그만 데부터 가서 쉬운 것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부터 가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요. U자 회전을 피한다. 이건 뭐냐면 저기 놓치고 갔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적은 양의 쓰레기는 발생하는 동일한 수거 빈도를 받기 원하는 수거 지점은 가능한 한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하도록 한다. 이건 뭐냐면 저기 엄청나게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가다가 여기는 좀 덜 나와. 하지만 가는 길이죠? 얘 넣고 가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근처에 있으면 들려서 데리고 와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지형, 지물, 도로, 경계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간선도로, 도로가 잘 발달된 데에서 시작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고요. 출발점은 차고지역 가깝게, 그 다음에 마지막도 가깝게,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서 출발했으면 돌고 돌아서 다시 여기서 끝나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잡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새벽에 수거한다. 자, 이게 근데 약간 좀 애매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복잡한 시간을 피해서 가라, 이건데, 약간 좀 지금 요즘은 좀 다른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게
이 폐기물 수거가 다 지자체별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새벽에 안 할래, 사고가 많이 났어 해서 아침 시간에 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거의 원칙에서는 뭐냐면 사람들 많이 없을 때, 복잡하지 않을 때 얼른 가서 데리고 오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차 안 막힐 때 피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 한 번 간 길은 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가야 되고, 다음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폐기물이 발생되어 최종 처분까지 관리에 관련되는 활동 중 작은 수거 차량으로부터 큰 운반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수거된 폐기물을 최종 처분장까지 장거리 수거하는 경우 기능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제 옮겨 싣기도 하고, 너는 일로 가, 난 일로 갈게 해서 큰 차에다가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 적환장의 위치와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디다가 이제 적환장을 설치하느냐, 이만큼이 내가 처리해야 될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차, 이쪽으로 가는 차, 이쪽으로 가는 차, 이쪽으로 가는 차 있겠죠. 어디서 만나? 가능하면 중심 쪽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무게 중심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그 다음에 작업이 환경피해가 최소인데, 경제적인데, 주요 간선도로 가까운데, 그 다음에 수송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곳, 그 다음에 수거 지역에서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 보시면은 언제가 필요하냐, 폐기물 장소가 수집 장소로부터 16km 이상 멀리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할 때, 작은 용량의 차량이 큰 차량으로 옮겨 타는 거니까,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그리고 소형 수거 용기가 많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대형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대형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수송 방식, 반죽수송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랑은 좀 거리가 멀죠. 공기수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캡슐이나 이런 거에서 공기 압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적환장의 어떤 형식 보시면 저장 투하 방식, 직접 저장 복합 투하 방식, 직접 투하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장 투하 방식이라는 거는 적환장에다가 다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다 모였어 하고 다시 옮겨 실어요. 그리고 직접 투하 방식은 뭐냐면 차 다 모여, 야, 내리지 마, 일단 바로 이 차로 옮겨 실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중간이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거하는 방식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좀 보고 갈까요? 하나는 관거 수거입니다. 관거 수거. 이건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관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쓰레기를 여기다만 버려. 이 관을 타고 갑니다. 이게 이제 관거 수거인데, 자동화, 무해화 가능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기 수송, 반죽 수송, 캡슐 수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어야지 이제 경제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집 하나에다만 이걸 해놨겠습니까? 집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너도 여기에 너도 여기에 해야지 좀 효율적이죠. 물론 각 라인마다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거는 한번 파놓으면은 이거를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큰 거, 이 관보다 만약에 큰 게 있다, 그럼 나는 얘를 잘라서 보내야 됩니다. 압축, 파쇄. 잘못해가 내가 다이아 1캐럿 갖다 버렸어요. 회수해야 되는데 못 가져간다 이거지. 그래서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어렵다 이거고, 다음은 컨베이어 수송인데, 이건 아시죠?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물건 어떻게 해요? 올려놔요, 계산대에. 그러면은 그 계산하시는 분이 띡 누릅니다. 그럼 이가 웅 하고 가요. 이게 뭐냐면 컨베이어예요. 이런 걸 이용해서 수거하는 게 컨베이어 수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쓰레기를 최종 처분량까지 컨베이어를 통해서 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이 수거 효율과 관련해서 MHT라고 있어요. 얘는 수거 효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MHT라는 건 뭐냐면, 얘는 man hour per 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톤을 이제
수거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1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MHT가 크면 클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MHT가 작아야 수거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1톤을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수거하느냐 이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내용이고 수거에 대한 효율 비교하기 위한 거 그리고 MHT가 작을수록 효율은 좋다 이런 특징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man hour per to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년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문제. 근데 hour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365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360일로 볼 거냐 또 뭐 330일로 볼 거냐 이거 문제의 조건에서 이 1년을 며칠로 볼 거냐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쉬는 날 있고 뭐 그냥 하는 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어요.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담아봤는데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시료의 축소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획법, 교호사법, 원추, 사분법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놓고 다음 중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구획법은 뭐냐면은 먼저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피고 그 다음에 4등분, 세로 5등분 20개로 나눈 다음에 20개 각 부분에서 균등한 양을 취한 후에 하나의 시료로 만든다 해서 20개를 깔아놓고 조금 이렇게 갖고 오는 게 구획법이고 교호사법은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이 원추형 이렇게 쌓는다 이 얘기입니다. 얘를 다시 옆에다 다시 쌓아요. 옮겨.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을 취하여 장방형으로 도포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양을 취하여 그 위에 입체로 쌓는다. 계속 쌓는다 이 얘기지. 육면체 측면을 교대로 돌면서 각각 균등한 양을 취하여 두 개의 원추를 쌓는다. 그리고 하나는 버리고 나머지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크기까지 줄인다 이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어요. 두꺼봐 계속 긁죠. 이렇게 하면서 옮기고 줄이고 이 방법을 반복하면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추 4분법 이것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얘를 다시 장소를 바꾸고 꼭지를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부채꼴로 4등분 한다. 이걸 누른 다음에 4등분 케이크처럼 그리고 나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의 성상 분석 및 시료 채취 방법에서 뭐 연 4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 오는 날은 피해라. 그리고 신속하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직 운반차에서 시료 채취 방법에서 무작위 채취 방식, 뭐 2에서 3대 간격으로 채취한다. 한 대에서 10kg 이상 채취한다. 기계식 압축차의 경우 배출 초기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뭐 균일하게 채취한다 해서 차에서 바로 끄집어내는 거. 이게 이제 수직 운반차에서의 시료 채취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폐기물의 어떤 개요, 간단한 초기에 이제 시작하는 뭐 수집과 운반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 잘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점수를 다 맞출 수 있더라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